안녕하십니까. 쌀이 울타리 모아보기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10, 11, 12 세 편을 한 편으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세 편 연속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씨바지 안악과 정 붙은 양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중기였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고을장터에 현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꼬마 도령이 장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엿장수 앞에서 엿장수가 엿을 파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지요. 자, 싸구려 막 팔아요, 막 팔아. 감자엿, 호박엿, 대추엿, 생강엿, 찹쌀엿, 게엿이요. 말만 잘하면 거저도 주니 오시오 오시오. 자, 오시오.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바위마다 덕달려를 100일선. 도령은 허옇게 생기고 맛있게 생긴 엿을 먹고 싶었지만은 때마침 돈을 갖고 나오지 않아서 엿을 사지 못하고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루하게 옷을 입은 어떤 안악이 다가와 도령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고, 도련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소희는 도련님이 아기였을 때 키웠던 유모였어요. 여기서 만날 줄 몰랐네요. 유모? 그러고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이고, 도련님이 저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당연하지요. 그런가? 그렇게 해서 안악은 엿을 사서 도령에게 줬고 도령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장터를 구경하였고 그러는 동안 도령이 엿을 다 먹었습니다. 유모, 나 엿 다 먹었어. 더 먹고 싶은데. 그래요? 도련님, 저희 집으로 가면 더 맛있는 거 많은데 갈래요? 진짜? 그래, 유모 집으로 어서 가. 예. 그렇게 해서 도령은 안악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안악을 따라간 도령은 그 고을에 살던 박선비 부부의 5대 독자였습니다. 박선비는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은 선친의 큰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안악이 도령을 데려가서 해가 넘어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집에 있던 박선비와 부인 추씨는 난리가 났지요. 왜야? 현동이가 없다고? 예, 아까 낮에도 도련님이 마당에 있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뭘 했길래 현동이가 없어졌는지도 모른단 말이냐? 아이고, 5대 독자가 사라졌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당장 흩어져서 현동이를 찾아와라. 못 찾으면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야? 예, 알겠습니다, 마님. 그렇게 해서 모슴들이 밤새 온 고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도 도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박선비는 관아에 알렸고 보졸들이 수사를 한 끝에 단서를 잡고 안악의 집을 찾아가 덮쳤습니다. 그리고 도령과 함께 있던 안악을 체포했지요. 안악은 박선비의 집 마당으로 끌려왔습니다. 너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현동이를 유괴해? 죄송합니다, 아씨마님. 닥쳐라! 어머니, 저는 유모가 좋은데 왜 혼내세요? 상종하지 마라. 유모가 나에게 맞는 거 많이 해주고 재밌게 놀아줬단 말이야. 혼내지 마. 추씨 부인은 현동이가 울거나 말거나 안악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전현을 곤장으로 매우치고 광에 가둬라. 내일 관아에 알려서 감옥에 쳐넣어야겠다. 부인, 곤장은 너무한 것 같소.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멋들하느냐? 어서 쳐라!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안학은 곤장을 맞았는데 박선비는 그 광경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도령도 방에서 문틈으로 곤장을 맞는 유모를 보며 울었지요. 결국 곤장을 맞아서 기절을 해버린 안학은 광에 갇혀버렸습니다. 안학은 광에 갇혀서 도령을 부르며 슬피 울었습니다. 도련님. 안학은 윤씨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윤씨는 사실 도령을 낳은 친모였지요.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선비는 4대 독자였는데 한양의 세력 있는 집안의 딸 추씨와 혼인을 했습니다. 추씨 부인은 성격이 못되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이었습니다. 혼인 후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다가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추씨 부인이 하인들에게 못살게 굴고 만사에 신경질을 내니 몸에서 나쁜 기운이 생겨 그 기운이 뱃속의 태아에게 들어가 그만 2번이나 유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없는 세월이 10년이 흘렀지요. 그렇게 되자 추씨 부인은 4대 독자 집안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니 어르신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해서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용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으로 100리 떨어진 곳에 달래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윤씨성을 가진 안악을 시바지로 하면 아기를 낳아줄 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면 건강한 안악을 데려와 남자와 동침하게 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소위 시바지였지요. 무당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추씨 부인이 달래골에 가보니 정말로 윤씨성을 가진 안악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씨는 천한 신분이었지만은 20 중반으로 건강한 데다가 2 아들까지 낳은 적도 있어서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추씨 부인은 윤씨에게 아들만 낳아주면은 쌀 50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씨는 농부였던 남편이 중병으로 저 세상으로 떠난 후 2 아들을 키우기에는 너무 가난해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지라 추씨 부인이 제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은 이모댁에 당분간 부탁한 후 시바지로 박선비의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윤씨는 안채의 독립된 방에서 밤마다 박선비와 한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방으로 들어온 박선비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못할 짓이지만 조상에게 면목이 서지 않으니 어쩌겠는가. 이 방법밖에 없었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서 자리에 드시지요. 그렇게 2 사람은 태기가 생기도록 밤마다 열심히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표가 있어서 그랬다지만은 밤마다 몸을 섞었으니 몸의 정뿐 아니라 마음의 정도 듬뿍 생겨버렸지요. 더구나 박선비는 성격이 모질고 앙칼진 추씨 부인과 살다가 소박하고 꾸밈없는 윤씨와 있다 보니 더없이 마음이 푸근하고 편해져서 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씨 부인은 2 사람이 동침하는 밤마다 질투로 몸이 떨렸지만 오로지 아들을 낳기 위한 것이라 참고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기를 6달, 드디어 윤씨가 임신을 했고 그로부터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선비와 추씨는 기뻐했고 윤씨는 젖을 뗄 때까지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가 되자 박선비와 추씨 부인은 약속한 대로 윤씨에게 쌀 50석을 주며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로 한 날 윤씨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아보는데
그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가, 그동안 엄마 젖 먹고 잘 커줘서 고맙다. 이 엄마는 이제 너랑 헤어져야 한대. 내가 떠나도 잘 커야 돼. 알았지? 그런데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구나. 아가. 윤 씨는 막상 떠나려니 그동안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인 정이 있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더 있게 해달라고 애원해 보기로 했지요.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추씨 부인과 박선비가 이별을 위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보게, 다 준비되었네. 그러자 윤 씨는 추씨 부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마님,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아니, 약속한 대로 쌀 50석을 준비했잖느냐? 네가 지금 앙탈 부리는 게냐? 마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헌데 젖을 먹이며 안고 지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차마 그냥 헤어지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쌀도 필요 없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아기 옆에 있게 해주세요. 네가 치도곤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어서 싹 가지 못할까? 여봐라! 인연을 어서 끌어내서 내쫓아라! 예. 안 돼요! 아가! 윤 씨는 그렇게 끌려나가다시피 해서 쫓겨났고 머슴들이 쌀 50석을 짊어져서 집에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혈육의 정을 잊지 못해서 오래오래 울며 세월을 보냈지요. 그 윤 씨는 아기를 잊지 못해 간간히 박선비의 집 근처로 와서 도령이 되어 놀고 있는 것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아가! 그러나 멀리서 보는 엄마의 심정은 더 타들어가는 듯 했지요. 단 며칠만이라도 직접 만든 나물과 밥을 먹으며 같이 있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터에서 도령을 데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갇혀있는 광에도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윤 씨는 이제 내일이 되면 관아로 끌려가 유기를 했다는 크나큰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도령과 다시는 만나지 못할 절망감에 눈물이 더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이 어미는 이제 다시는 도련님을 못 봐요. 잘 사세요. 윤 씨는 도령과 헤어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에 조금 열린 문틈으로 박선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보게, 날쌔. 나으리? 이 모든 게 자식을 얻으려는데 욕심에서 생긴 것이지. 그러니 자네 잘못은 없네. 날 탓해주게. 나으리! 내가 자물쇠를 열어줄 테니 이 방을 타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가서 숨어서 살게. 뒤는 내가 다 책임지겠네. 예? 나으리,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선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네. 하실 말이라니요? 다음 생에서는 부부로 만나세. 그 말에 윤 씨는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문틈으로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니 잠자리의 정이 그렇게 애틋한 것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박선비가 막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그때 멀리서 찬모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마님! 큰일 났어요! 도련님이 혼수 상태예요! 뭐야? 그때 웬일인지 도령이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어 집안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윤씨도 아이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몸이 굳어서 도망치지 못했지요. 다음 날 의원이 와서 도령의 진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님, 상태가 어떻길래 고개를 흔드세요? 지금 이 아이는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기력이 다 빠져나갔어요. 아주 백양이 무효입니다. 아휴, 예? 그럼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연동아! 얘는 5대 독자예요. 살려주세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젖을 먹인 생모가 며칠 동안 안아주고 다독이면서 체온을 나눠주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의 말을 들은 추씨는 놀랐지만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니 어쩔 수 없이 광에 갇혀있던 윤씨를 불러서 안채방에 도령과 함께 있게 한 다음 체온을 나눠주게 했습니다. 생모가 기운을 내도록 보약을 지어드릴 테니 탕으로 달여서 잘 먹이십시오. 추씨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윤씨에게 탕약을 해서 먹게 했지요. 그리고 윤씨는 핏줄을 나눈 자식이 혼수 상태이니 도령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며 모든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정성을 하늘이 알았을까요? 며칠 뒤에 도령이 기운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기운 차렸군요. 난 개운해. 근데 유모가 왜 날 안고 있어? 아니에요. 도련님이 일어나서 다행이에요. 유모, 난 꼭 엄마에게 안긴 것 같았어. 난 유모가 맞을 때 꼭 엄마가 맞는 것 같았어. 그래서 몸에 힘이 없어졌어. 유모, 나 꼭 안아줘. 도련님. 도령도 본능적으로 비추를 느꼈는지 그렇게 말했고 그 말에 윤씨는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도령이 기력을 회복했는데 윤씨가 기력을 아이에게 다 주어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윤씨가 알아눕는 것이었습니다. 추씨는 윤씨를 내쫓아야 했지만 쓰러져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박선비는 윤씨의 기운을 내게 하는 탕약을 먹이게 했습니다. 추씨 부인은 아이가 기운을 찾고 일어나자 기쁘기는 했지만은 그동안의 느낌으로 박선비와 윤씨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씨 부인은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윤씨가 먹는 탕약에 극약을 넣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누워있는 윤씨는 이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운명을 뒤바꿔 놓기로 했을까요? 그때 추씨 부인도 몸이 좋지 않아서 보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령이 부엌 앞을 지나가다가 윤씨와 추씨가 먹는 2개의 약탕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뭐지? 재밌게 생겼다. 도령은 2개의 약탕기를 들고 놀다가 그만 약탕기를 서로 바꿔놓고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찬모는 윤씨와 추씨에게 약탕을 방에 넣어줬고 두 여자는 서로 바뀐 탕약을 먹어버렸지요. 그 결과 아니 부인, 이게 웬일이오?
당신이 숨을 거두다니. 추씨 부인은 그만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인과응보일까요? 남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되받는 것인가 봅니다. 추씨의 장례식이 끝나고 윤씨가 기력을 회복하자 박선비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윤씨밖에 없으니 생각한 끝에 안채로 가서 윤씨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면 현동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필 사람이 없네. 더구나 자네는 현동이의 친모 아닌가. 그래서 부탁인데 자네가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현동이를 보살펴주면 어떻겠는가. 물론 두 아들도 데려와서 함께 살아도 괜찮네. 그 말을 들은 윤씨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그래도 되는지요? 그래도 되냐니 오히려 내가 부탁하고 싶었네. 나으리,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현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갸우뚱했습니다. 유모, 왜 울어? 도련님,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아도 돼서 기뻐서 그래요. 그래? 진짜? 야, 신난다! 유모,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랑 살아. 알았지? 예, 도련님. 그렇게 해서 윤씨는 두 아들을 박선비의 집으로 데려와 모두 함께 살았지요. 그리고 박선비와 윤씨도 밤마다 부부의 행사를 치르며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조기 퇴직을 당하거나 실직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직을 당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관아에 녹을 먹는 직업의 경우에 조기 실직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이번 이야기는 그 시대에 실직당한 선비의 노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말기였습니다. 이생원이라는 선비가 한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생원은 조정의 승정원이라는 곳에서 말단 벼슬직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절 공무원들은 60세가 넘어도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계속 공직에 있을 수 있었지요. 이생원은 같은 공직에서 함께 일하는 최참봉과는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이 최참봉, 오늘 점심은 국밥으로 하지. 장안에 유명한 국밥집이 새로 생겼는데 아주 맛이 그만이라고 하더구만. 내가 사겠네. 어이 친구 무슨 소리야? 엊그제 자네가 점심을 샀자는가? 오늘은 내가 사야지. 아니야, 내가 살게. 에이 친구, 내가 산다니까. 에이 그 사람 참, 자네 고집은 꺾지 못하겠구만. 고집이 아니라 우정이네. 두 사람의 우정은 그렇게 깊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줄을 서지 않으면 무사히 공직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생원과 최참봉도 어쩔 수 없이 한쪽 당파로 줄을 서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헌데 이생원과 최참봉의 반대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파로 그만 어느 날부터 관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지요. 그 결과 최참봉이 먼저 압력을 받아 조기 퇴직을 당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생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직자가 된 최찬봉이 집에 와서 실직한 것을 말하자 부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퇴직을 당했다고요? 아이고, 옆집 양반은 총 사품으로 진급해서 집도 30평에서 60평짜리로 이사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당신은 진급도 못하고 말단으로 살더니 결국엔 퇴직을 당해요. 아유, 내가 미쳐. 당신 같은 능력 없는 남자랑 살아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당신하고 살다가는 내가 화병으로 죽을 거예요. 당장 나가요. 그 들려온 소식으로는 최찬봉이 부인에게 온갖 구박을 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와 움막에서 살다가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생호는 충격을 받았지요.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이생원도 공직을 사퇴하라는 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생호는 최찬봉의 마지막이 떠올랐습니다. 퇴직당했다는 것을 부인이 알면 자신도 홀대를 당하다가 최찬봉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지요. 그래서 이생호는 부인에게 퇴직당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숨기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찬데 추위 조심하세요. 알겠어. 그럼 출근하리다. 예, 다녀오세요. 이생호는 출근한다고 하고 집에서 가까운 인왕산으로 가서 종일 우두커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골짜기에 물을 먹고 배를 채운 뒤 저녁 때는 집으로 가서 마치 퇴근한 것처럼 한 뒤에 저녁밥을 먹었지요. 그러면서 다른 돈벌이를 찾아봤지만은 평생 공직에 있어서 기술도 없고 농사도 지어보지 않았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았지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생호는 갈수록 몸이 축나더니 어느 날 자리에 누워서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진맥을 짚어보더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니 처방도 지울 수 없어서 이생호는 여전히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러자 부인은 인왕산에 있는 병풍바위로 갔습니다. 병풍바위는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은 효험을 보게 해준다는 소문이 난 바위였지요. 그래서 부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풍바위로 가서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오. 바깥 양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그분의 병을 낫게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인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한 다음에 산을 내려오는데 너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서였는지 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는데 주변에 동굴이 있는 게 아닙니까? 부인은 동굴에 들어가서 잠깐 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잠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어이? 누가 내 집에서 자고 있는 게? 그 말에 눈을 떠보니 어떤 도깨비가 고함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 그래, 도깨비다.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넌 왜 남의 동굴에서 자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병풍바위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고 내려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러 들어왔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에이, 이런 예의 없는 안악을 만나. 아이, 미안하다면 나야? 이걸 그냥 확 한 입에 먹어버릴까? 아유, 살려주십시오. 그래, 살고 싶다 이거지? 내가 종일 굶었어. 그러니 먹을 거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요? 포자기에 떡이 좀 있는데 드실래요? 떡, 그거 좋지.
내놔봐. 예. 그래서 부인은 보자기로 싸운 가래떡과 조청을 도깨비에게 줬습니다. 도깨비는 가래떡을 조청에 찍어 먹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에테테테, 아줌마, 이게 무슨 맛이야? 예? 이 카레떡을 조청에 찍어 먹으면 달고 맛있는데 왜요? 떡을 조청에 찍어서 한두 번 먹어보나? 새로운 맛 없어? 그런 건 없어요. 혹시 다른 재료 있어요? 만들어 보게요. 응, 사또집에서 훔쳐온 고추장밖에 없어. 그거라도 줘보세요. 잠깐 있어봐. 도깨비는 그러면서 동굴 안쪽으로 가서 고추장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부인은 어떻게 요리할까 고민하다가 화덕에 모닥불을 지핀 다음 구석에 있던 솥뚜껑을 뒤집어서 낙숫물을 받아와 화덕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추장과 가래떡 그리고 조청을 버무려서 끓인 다음 도깨비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떡을 먹어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닙니까? 으아, 맛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맛인데, 맛 끝내주게 맛있네, 이거. 부인도 이상해서 맛을 봤습니다. 그러자 매콤달콤하니 조선에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도깨비는 실컷 떡을 먹고 배를 채운 다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었다. 아줌마, 이제 가도 돼. 예? 정말 살려주는 거예요? 응, 아줌마. 내가 아줌마를 살려주는 건 이 떡 때문이 아니야. 남편이 실직당했는데도 내치지 않고 정성으로 기도하는 그 착한 마음씨 때문에 살려주는 거야.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깨비는 부인에게 대나무 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려울 때가 올 거야. 그때 이 대나무 통을 열어봐. 알지? 너무 먹었더니 아주 졸리네. 난 잘 테니 가봐. 대나무 통을 받은 부인은 도깨비가 잠들자 살며시 동굴을 나와 집으로 왔지요. 겨우 집에 도착한 부인은 10년 감수했다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은 웬일인지 몸이 좋아졌다고 하더니 출근을 한다며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문득 남편이 왜 아팠는지 궁금해서 몰래 뒤따라가 봤죠. 그런데 남편이 인왕산으로 올라가더니 어느 한적한 곳의 바위에 우두커니 걸터 앉는 것이 아닙니까? 부인은 남편의 뒤에 있는 수풀에 숨어서 몰래 봤지요. 남편은 한참 앉아있다가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프자 평소대로 골짜기에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이 물로 배를 채우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수풀에 숨어서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을 봤지요. 그것은 조기퇴직하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본 부인은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알게 되어서 그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생호는 부인의 울음소리에 뒤를 돌아다 보았고 부인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인, 여긴 어떻게? 여보. 왜 퇴직당한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생호는 최찬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최찬봉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당신에게 말을 못했어. 여보, 저를 최찬봉 부인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다니 저를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아무리 비참하게 되어도 지옥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부인, 고맙소. 여보, 실직하면 어때요? 저에게는 가래떡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길거리면 어때요? 떡장사라도 하면 우리 둘은 먹고 살아요. 여보, 기운내요. 우린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생호는 부인의 그 말에 감격하여 그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부인을 믿지 못하고 그동안 퇴직한 것을 숨긴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여보, 여보. 두 사람은 오랫동안 꼭 끌어안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떡을 만들어서 장터에서 팔았습니다. 그러자 그런대로 밥 먹을 정도는 장사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부부는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큰 근심거리가 없으니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나라에서 값싼 떡이 수입이 되더니 다른 떡장사들이 그 떡을 싸구려로 팔아서 두 부부의 떡이 팔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질이 좋지 않은 명나라 떡을 팔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더 안 되었지요. 심지어 하루에 한 개도 팔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두 부부는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부인, 명나라 떡 때문에 우리 떡이 팔리지 않으니 큰일 났소. 아휴, 이 일을 어쩌지. 집에 온 부인이 부엌에서 장사가 안 돼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도깨비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 어려울 때가 올 거야. 그때 이 대나무 통을 열어봐. 알지? 부인은 그 생각이 나자 찬장에 넣어뒀던 대나무 통을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종이가 한 장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떡 더하기 고추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본 부인은 그때 동굴에서 만들었던 요리를 도깨비가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그때 그 떡 요리는 진짜 맛있었어. 그걸 해보자. 그래서 부인은 동굴에서 만들었던 대로 고추장에 떡을 넣고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왕 만드는 김에 대파하고 통깨 그리고 고춧가루, 간장, 물엿 등 양념을 넣고 끓여서 완성했지요. 그리고 맛을 봤습니다. 그 결과 그것은 조선에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떡의 맛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내줬지요. 남편에게도 맛을 보여줬더니 감탄을 하며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부부는 장터에 나가 그 새로운 떡 요리를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감탄을 하는 것이었고 맛있다고 온 장안에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떡을 먹으려고 줄을 섰고 이생원 부부는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이야, 이 떡 진짜 맛있네. 아주머니, 맛있긴 한데 이 떡 요리 이름이 뭐예요? 예? 아휴, 저도 아직 이름은 안 지었어요. 그러면 떡을 소뚜껑에 넣고 양념과 함께 볶았으니까 떡볶이 어때요, 떡볶이? 그거 아주 딱 맞는 이름이다. 떡볶이. 예? 떡볶이요? 정말 딱 맞는 이름이네요. 그렇게 해서 그 후로 그 요리 이름은 떡볶이로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떡볶이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부터라는 것도 있고 조선 말기에 시작되었다는 것도 있으니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두 부부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생원 부부가 길을 가다가 어느 움막 앞을 지나가는데 움막 안에 최참봉 부인이
거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저 거지는 최찬봉의 부인이잖소. 예, 맞아요. 부부는 최찬봉 부인에게 다가가 인사했고 부인으로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사연을 들었습니다. 최찬봉이 사라진 후에 부인은 두 아들과 그런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들이 장사를 한다며 재산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거절하자 두 아들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부인을 구박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쫓아냈으니까 우리도 쫓아낼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어머니. 그렇게 부인은 두 아들에게 홀대를 당하고 구박을 당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거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한 그대로 자식들이 하더구랴. 아무리 그래도 어미에게 그럴 수는 없는데 나쁜 놈들. 이생원 부부는 최찬봉 부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부는 최찬봉 부인을 도우려고 돈과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시 움막을 찾아갔는데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홀대한 사람은 언젠가 자식에게도 홀대를 당한다는 이치가 맞긴 맞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기퇴직이라든가 청년퇴직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우면 그런 퇴직은 더 많이 생기고 퇴직당한 가장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살다 보면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바닥을 치면 언젠가는 위로 올라갈 때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가족이 가장을 이해하고 감싸주면은 가장도 용기를 내어서 함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 부자가 된 이생원 부부는 도깨비가 고마워서 인사를 하러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에게 그때 도와줘서 큰 부자가 되어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지요. 그래, 난 그때 그 떡볶이 맛을 보고 히트칠 건 알고 있었지. 그 손에 들고 온 거는 뭐야? 고마워서 저희들이 양념을 많이 넣어서 만든 떡볶이를 가져왔어요. 드셔보세요. 그런 건 필요 없고 고마우면 여기에다가 지장을 찍어. 그러면서 도깨비가 종이 한 장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게 뭐지요? 읽어보면 될 거 아니야. 부부가 읽어보니 거기에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도깨비를 또 개화기가 되어서 살기 어려워졌어. 방망이로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다 나왔는데 공기가 오염돼서 이제 그런 것도 안 돼. 그래서 밤중에 사람이 사는 집에 가서 뭘 훔쳐먹으려고 해도 CCTV 때문에 이제 도둑질도 못해. 그러니 어떡하겠어? 그래서 나도 업종을 바꿔서 창업을 하려고 그래. 조선 팔도에 있는 도깨비들이 먹는 떡볶이 체인점을 내면 대박 칠 거야. 자네들은 재료를 대줘. 그러면 난 도깨비들에게 떡볶이를 팔고 음식값으로 금떡이나 귀금속을 받아서 자네들에게 절반 나눠줄게. 그러면 되지? 그 종이는 떡볶이 전국 체인점을 나에게 허락해준다는 각서야. 거기에 지장 찍으면 돼. 그래요? 도깨비들이 떡볶이에 빠지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네요. 여보, 좋은 일이죠? 당연하지. 그렇게 해서 두 부부는 지장을 찍었고 도깨비는 전국 체인점을 열어서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도 도깨비가 주는 금덩어리와 귀금속으로 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요. 지금까지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대감 부인이 된 여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는 신분 차이가 엄격한 시대였는데 노비 신분인 여종이 어떻게 대감의 부인이 됐을까요? 그 사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였습니다. 어느 고을에 박찬봉이 살고 있었는데 박찬봉에게는 진수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찬복네 집에는 호랍이 노비가 일을 했는데 그 노비에게도 진수 또래의 복길이라는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진수와 복길이는 주인과 여종이라는 신분 차이가 있었지만은 둘 다 어린아이들이라 동무처럼 친하게 놀았습니다. 오늘은 진수와 복길이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네요. 이야, 집이 다 지어졌다. 도련님이 만든 집이 더 멋지네요. 그래? 복길아, 네가 내 부인 역할해. 나는 남편 역할 할게. 예? 도련님, 소희는 종인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뭐 어때? 자, 그럼 시작한다. 여보, 나 이제 왔어. 어머, 수박님 어서 오세요. 오늘 고생하셨죠? 저녁밥 지어드릴게요. 둘은 그렇게 천진하게 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산에서 놀다가 그만 다리에 가시가 찔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박찬봉 부부는 놀랬지요. 진수야, 괜찮으냐? 아이고, 내 귀한 외아들이 이게 무슨 일이다냐. 아이고. 다행히 가시는 뺐지만 진수는 다리가 퉁퉁 붓고 열이 나서 한동안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방과 마루에만 있어야 하니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었지요. 그러자 안타까운 복길이는 부엌에서 찐 고구마나 다른 주전부리를 진수에게 갖다 주곤 했습니다. 도련님, 찐고구마 남은 거 갖고 왔어요. 좀 드세요. 고마워. 달고 맛있네. 도련님, 다리 좀 내밀어 보세요. 왜? 열이 많은 데에는 냉찜질이 좋대요. 그래서 천에다가 차가운 오물물을 적셔서 갖고 왔어요. 소인이 차갑게 냉찜질 해줄게요. 그러고서 복길이는 진수의 다리에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복길이가 마치 어머니처럼 정성스럽게 찜질을 해주는 것을 보며 포근함과 정을 느껴 평생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지요. 복길아, 너 나중에 어른 되면 내 섹시할래? 예? 하지만 소희는 천한 여종인데 어떻게 도련님의 섹시가 돼요? 괜찮아.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복길이는 진수의 말이 당치 않다는 것을 알지만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복길아, 심심한데 내가 천자문 가르쳐줄까? 그래요? 좋아요. 따라해봐.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그래서 복길이도 글씨 몇 자 정도는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어쨌든 그렇게 두 사람은 성장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근히 서로 연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진수도 어느덧 20살이 되어 혼인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찬봉 부부는 진수에게 한양에 잘 나가는 이대감 댁딸과 혼인을 하라고 했지요. 그러자 진수는 복길이와 혼인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봉 부부는 깜짝 놀랐지요. 에이, 뭐야? 마음에 둔 여자가 복길이라니. 제정신 있냐? 세상에, 천한 여종을 마음에 두다니. 집안이 망하려니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겠구나. 딴 말 필요 없다. 이대감댁 딸과 혼인할 준비나 해. 진수는 부모님의 반대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뒷곁에서 복길이와 만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했습니다. 복길아, 부모님의 뜻을 거를 수가 없구나. 아닙니다. 도련님은 신분에 맞게 이대감님 따님과 혼인하셔야죠. 소희는 도련님의 과분한 마음을 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으며 안타까움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걸 몰래 본 박찬봉 부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리길 떨어진 어느 대감댁의 하인으로 진수 몰래 복길이와 아버지를 보내기로 했지요. 그렇게 해서 복길이는 한밤중에 속으로 울며 아버지와 함께 진수의 집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것을 알게 된 진수는 어머니에게 복길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어머니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이제 복길이를 볼 희망이 사라져버려 더 가슴이 아팠지요. 그 후 진수는 이대감의 딸과 혼인을 했고 과거급제를 해서 조정에서 종 7품의 벼슬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모가 발생했는데 진수가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는 죄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진수의 부모와 아내는 뿔뿔이 흩어져서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물론 진수도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다 건너 곳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죄인이 되어 섬으로 유배를 가다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하구나. 진수가 섬에 도착하자 섬의 관아에서는 포졸 2명을 딸려보내서 진수가 살 집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진수가 가보니 그 집은 폐가가 다 되다시피 한 초가집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진수에게 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도록 하시오. 그리고 관아에 살림이 부족해요. 그러니 먹을 것은 알아서 해결하든가 하시오. 심리 밖으로 나갈 때는 관아에 알려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이 내릴 수도 있어요. 진수는 글만 읽었던 양반이라 다른 것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하니 해가도 고치고 해가 고프면은 바닷가에 가서 이것저것을 채취해서 먹었지요. 그러다가 섬사람들이 불쌍하다며 가끔 주는 양식으로 겨우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복길이는 강원도의 어느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복길이에게도 많은 사연이 있었지요. 복길이는 천리길 떨어진 대감댁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서 종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주인 대감은 복길이를 충청도의 홍대감댁에 있는 노비와 교환을 해서 복길이를 홍대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복길이는 홍대감댁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홍대감이 노비도 사람이라면서 집안의 노비들을 모두 면천시켜주고 자유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길이는 노비에서 평민이 되어 떠돌다가 강원도의 어느 산골에서 화전을 읽으며 살았지요. 복길이도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갈 때가 되어 중매가 오곤 했지만은 첫사랑 진수를 잊지 못해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길이는 지나가던 보부상으로부터 우연히 진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예? 나리께서 섬으로 귀양에 가서 살고 있다고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소이다. 나으리. 복길이는 10여 년 만에 진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반가웠지만 그것이 유배형을 받은 것이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이딴 섬에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더 슬펐습니다. 그래서 복길이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수를 찾아 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에서 남쪽의 섬까지는 천리만리가 되니 복길이는 산 넘고 물 건너 갖은 고생을 하며 남쪽으로 갔지요. 그렇게 복길이는 바닷가에 도착했고 거기서는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가요. 제발 그때까지 무사하셔요. 한편
그동안 진수는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배를 간 아내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살았고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진수는 산에서 캐온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섬에 도착한 복길이가 물어 진수가 사는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복길이는 쌀이문 앞에서 초라하게 말라가고 있는 진수를 발견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대는 복길이? 예, 나리. 소녀이옵니다. 복길이, 자네가 여기를 어찌 왔는가? 우연히 나리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복길이, 나는 유배형을 받은 사람이야. 나랑 함께 있으면 자네도 위험해질 수 있어. 나리, 소인이 그런 거 생각했으면 천리 말리를 왔겠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소인은 나리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아요. 복길이. 나으리. 그렇게 두 사람은 10년 만에 만나 다시 꼭 끌어안았지요. 그 후 복길이는 섬에 유일하게 있는 주막에서 낮에는 허드렛 일을 하며 일을 했고 밤에는 주막에서 몰래 음식을 만들거나 남은 음식들을 들고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진수에게 갔습니다. 나리, 오늘 손님들이 많아서 먹을 게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리가 좋아하는 굴비도 구워왔어요. 이 굴비 드셔보셔요. 복길이, 고맙네. 그런데 나는 이 음식보다 자네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고맙고 행복하네. 소인도 행복해요. 어서 드세요. 그래, 같이 먹세. 두 사람은 남모르게 잠깐 만나는 밤이었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세월을 지나 10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하고 있으니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오손도손하며 행복했지요. 거기에다 복길이는 음식뿐 아니라 빨래도 해주고 살림도 보살펴주니 진수는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밤마다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둘은 평소처럼 밤에 만나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수가 영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지요. 나는 영모를 주동했던 홍민영 대감과는 관련도 없었는데 영모에 휘말렸지. 홍대감이 영모를 같이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책이 있다는데 그 책만 찾으면 내 누명이 벗겨질 거야. 근데 의정부에서도 찾지 못했다는 게야. 응? 나리, 그 대감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홍민영이라고 했네. 예? 홍민영이요? 그러네. 소인이 종으로 살던 집이 홍 대감님 댁이었습니다. 뭐야? 그게 정말인가? 네, 맞아요. 나리 말씀을 들으니 이상한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대감께서 종들을 면천시키기 전날 몇 사람과 대숲에 있었던 것을 봤어요. 그날 뒷곁으로 가는데 홍 대감님께서 다른 선비들과 대숲의 땅에 항아리를 묶고 있는 것을 우연히 봤죠. 헌데 홍 대감께서 그 항아리에 책자를 한 권 넣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책의 표지에 적혀있던 글씨가 보였는데 무슨 익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정말인가? 소인이 나리께 한자를 배웠잖아요.
많은 글씨는 모르지만 인명이라는 글씨는 쉬워서 알고 있었죠. 나리께서 홍대감의 책자를 말하길래 생각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진수는 그 책자가 역모를 꾸민 자들의 명단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자네가 홍대감 땡이 있었다니. 복길이 이제 됐네. 그 책자만 찾으면 나는 무지가 될 수 있네. 그래요? 나리,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수는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썼고 다음날 관하로 갖고 가서 사또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큰둥했습니다. 이보시오, 박선비. 이 섬으로 귀향을 온 선비들이 덜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게 한두 번인 줄 아시오? 전하께 어떻게든 상소문을 올려서 유배를 벗어나려고 머리를 쓰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시오? 그러자 진수가 이렇게 말했지요. 사또, 그 책은 역모와 관련된 자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책자요. 증인도 있어이다. 그런데도 저희 의견을 묵살한다면 사또야말로 역모 사건을 방치한 것이니 나중에 진상이 드러나면 사또는 조정을 능멸한 죄가 될 수도 있어. 그 말에 겁을 먹은 사또는 조정에 진수가 쓴 상소문을 올렸고 한 달 후에 한양에서 군관과 포졸들이 내려와 진수와 복길이를 데리고 육지에 있는 홍대감의 대나무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현장에는 조정에서 의군부도사가 와 있었습니다. 복길이는 그들에게 항아리가 묻힌 장소를 알려주었고 포졸들이 땅을 파서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의군부도사가 복길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맞느냐? 예, 맞습니다. 어디 책이 있나 보자. 의군부도사가 항아리 속에 있던 책을 꺼내는데 진수와 복길이는 그 책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슴을 졸이며 봤지요. 그 결과 홍대감이 역모를 모의한 자들의 명단을 적은 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명을 쓴 명부가 맞구나. 정말 그 책이야. 복길이, 우린 살았네. 나으리! 그리고 훗날 밝혀진 사실인데 홍대감이 하인들을 면천시켜준 이유는 하인들이 있으면 역모를 꾸민 것이 새어나갈까 봐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수의 누명은 벗겨졌고 주상전하는 미안함에 진수를 높은 직책에 책봉했습니다. 또한 누명을 벗겨준 사람이 진수가 사랑하는 아녀자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주상전하는 복길이가 비록 평민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알고 복길이의 신분을 올려준 다음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진수와 복길이는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진수는 정이품 품계를 받은 대감이 되었고 복길이는 대감 부인이 되어 두 사람은 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